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84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슈퍼맨, 미국 그래픽 노블을 대표하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의 실사화 작품이죠. 미국에는 그래픽 노블이 있다면 한국에는 웹 노블, 웹소설이 있죠. 한국 웹소설 중 레전드 오브 레전드는 무엇인가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긴 하겠지만 이 작품이 현재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과 인기를 끌고 있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듯 보입니다. 누적 조회수 143억 뷰 기록하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전 세계 애니메이션 시상식을 휩쓸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 그 주인공인데요. 게이트 너머 몬스터로부터 현실 세계를 지키는 헌터 중에서도 최약체로 불리는 2급 헌터 성진우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각성해 세상을 구할 최강 헌터로 레벨업하는 이야기가 넷플릭스 드라마로 실사화된다고 합니다. 주인공 성진우 역할에는 공황갑질의 한 획을 그으신 분 그만큼 대세라는 뜻이니까 한잔하시고 변우석 배우가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백두산의 공동연출자 이혜준, 김병석 감독이 이번에도 공동연출을 맡는다 합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 버전을 볼 때마다 모든 대사가 일본어로 구성된 가운데 손진우, 진우상 이 종종 들릴 때마다 살짝 깨긴 했는데 일본에서 만들었으니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드라마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는 그런 일이 없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작 드라마 제작 소식 다룬 김에 화제의 드라마 제작 근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송강호, 구교환 배우 주연 드라마 내부자들 제작이 2에서 3개월 정도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영화판에서 백윤식 배우가 맡았던 조국일보 이강희 논설위원 역을 드라마판에서 맡기로 한 송강호 배우가 하차하게 됐답니다. 제작사에 따르면 드라마 내부자들 촬영 계획이 원래는 시즌 1과 2로 나누어서 제작하려 했는데 12부작으로 한 번에 가려고 정리 중이랍니다. 오징어 게임을 반면교사 삼은 건가요? 12부작 한 번에 간다로 이제 가닥이 잡히다 보니 촬영 일정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답니다. 이거를 재조정하느라 출연진에게 2, 3개월간의 재정비 시간을 갖는다고 통보했다 합니다. 그 결과 차기작 스케줄에 지장이 생긴 송강호 배우가 하차하기로 결정했다 하고요. 재정비 기간 동안 이강희 역할 맡을 배우 또한 물색해야 한다는 건데 누가 캐스팅되면 좋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을 끝으로 오프닝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댓글이 팟빵에 K-POP 데몬 헌터스 에피소드 이후로 에피소드가 4편이나 업로드 될 동안 단 한 개도 달린 게 없네요. 그래도 좋아요는 많이들 눌러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넘어가서 해프팬츠님께서 F1 더 무비 에피소드에 스스스승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F1 더 무비 에피소드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해프팬츠님께서 왜 이런 댓글을 남기셨는지 잘 아시겠죠? 영암 F1 경기 보러 갔을 때 썰 들려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첨가한 효과음이었는데 해프팬츠님께서 인상 깊게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전설의 서킷에서 펼쳐진 영암 F1 경기 썰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F1 더 무비 에피소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주라기 월드 에피소드에 KSCK 숫자 9G 님께서 라디오 같고 좋네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칭찬 댓글에 구독까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F1 에피소드 때부터 동영상 인트로 화면, 동영상이라 표현하기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인트로 화면에 안내 말씀 같은 거를 띄워놓기 시작했잖아요. 그 효과가 이렇게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어떤 화면을 말하는 건데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요봄남봄 채널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봄 나아니거봄 요봄남봄 84번째 에피소드 삼각반스 입다가 노반스 바람 든 후 민망했는지 이번에는 사각반스를 착용한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슈퍼맨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슈퍼맨은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더가 붙고 안 붙고 차이가 상당히 크죠. 등을 선보였던 제임스 건 감독의 신작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를 성공리에 마친 제임스 건 감독이 마블의 라이벌 워너브라더스 산하 DC 스튜디오의 CEO로 고용된 뒤 만든 첫 번째 영화인데요. 각본도 제임스 건 감독 본인이 집필했습니다. 애초부터 각본가로 할리우드에 발을 들이기도 했다 보니까 제임스 건 감독 연출작은 전부 감독 본인이 각본을 집필했습니다. 확실히 이 양반 글빨이 있어요. 완급 조절이 기가 막힌단 말이지. 예. 제임스 건 감독이 DC 스튜디오 수장으로 온 뒤 첫 영화로 슈퍼맨을 낙점한 이유는 단순했다 합니다. 전 세계 슈퍼히어로의 시초이기 때문이라는데요. 그의 말 맞다나 슈퍼맨은 슈퍼히어로 장르에 있어 상징적인 존재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슈퍼히어로이기도 하고요. 유명세를 방증이라도 하는 듯 이번 영화까지 포함해 무려 8편에 달하는 슈퍼맨 영화가 지난 50년간 제작되어 왔습니다. 관련 시리즈까지 합하면 더 많고요. 지난 20년간으로 좁혀도 영화만 봤을 때 슈퍼맨 역할을 맡은 배우만 3명입니다. 마블의 어느 시리즈가 생각나시죠? 영화가 기대만큼 흥행이 안 돼서 다시 만들었다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장기적 계획 없이 표류하다 보니 좌초를 해버려가지고 안 되겠다. 이번에는 장기적 플랜 지대로 세워보자. 야, 적임자 누구 없어? 야, 제임스 건 이 양반 데려와. 해서 이렇게 또 슈퍼맨이 영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판 벌려보자. DC 스튜디오의 의지는 제작비 규모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영화 순수 제작비만 최소 2억 불이 들어갔고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마케팅 비용으로도 2억 불 정도를 태웠다 합니다. 도합 4억 불 플러스 알파 프로젝트인 거죠. 슈퍼히어로 장르가 완연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거를 관객과 제작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시대에 슈퍼맨이라고 이겨낼 재간이 있겠느냐. 거기다 블록버스터니까 제작비는 그렇다 쳐도 마케팅비까지 이 정도로 지출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자신이 있겠느냐와 같은 흥행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개봉 전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건 감독은 7억 불 이상 벌어야 성공했다 말할 수 있다라고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손익분기점 돌파 여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큰 문제가 아니다. 흥행 부담보다는 캐릭터에 집중했다. 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손익분기점은 넘겨야 집중할 캐릭터가 생기든 말든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캐릭터에 집중했다고 건 감독이 말하는 이유는 2, 3년 전쯤 가졌던 인터뷰 내용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슈퍼히어로 장르의 대중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슈퍼히어로 장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캐릭터를 중심에 두지 않는 이야기 구조 때문이다. 요즘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지나치게 안일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왜 이 캐릭터가 중요한가? 에 대한 고민 없이 후속편만 찍어내고 있다.
사람들이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을 사랑하는 건 그 캐릭터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슈퍼맨 또한 찍어내는 듯한 단순한 반복에서 벗어나 특별한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하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 영화일까요? 사각 반스와 함께 돌아온 슈퍼맨. 출연 배우로는 반스 차림에 회의적이었던 제임스 건 감독의 마음을 돌려준 1등 공신 뉴 슈퍼맨 데이비드 코런 스웨트 배우. 건 감독이 슈퍼맨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고민한 게 요놈의 반스를 다시 입혀 말어 였답니다. 이전 슈퍼맨, 헨리 카빌 배우 버전 슈퍼맨은 노반스였잖아요. 이때도 잭 스나이더 감독이 수백 개의 반스 디자인을 놓고 고민하다가 야 그냥 없애 해가지고 노반스 슈퍼맨이 된 거랍니다. 노반스 결정에 야 때가 어느 때인데 촌스럽게 빨간 반스냐 잭 감독 잘 뺐어 같은 꽤나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제임스 건 감독도 제작진과 회의를 거듭하다가 반스를 다시 입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대요. 그 후에도 건 감독은 이게 맞아 했답니다. 그러다가 데이비드 배우한테 너의 반스관은 뭐냐? 라고 물었더니 슈퍼맨은 엄청난 괴력을 지닌 외계인입니다. 눈에서 레이저도 쏘고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길 바라고 특히나 아이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레슬러 같은 의상을 입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만들려는 슈퍼맨의 면모가 빨간 반스에 담겨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이 말에 건 감독이 뻑이 가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반스 진행시켜 결정했다 합니다. 맨 오브 스틸 시리즈의 우를 재현하지 않은 캐스팅 레이첼 브로스나한 배우 로이스 레인 역할을 레 배우가 맡으셨죠. 그렇다면은 맨 오브 스틸에서 같은 역할을 맡았던 에이미 아담스 배우가 그 시리즈의 우란 말인 거잖아 너. 예, 맨 오브 스틸 시리즈에 있어서 최악의 캐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미 아담스 배우가. 왜냐하면 캐스팅 당시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야, 이 새끼 예전부터 여미새인 거는 알아봤지만은 여자 나이 갖고 딴지 걸 정도로 쓰레기인 줄은 몰랐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틀린 말씀은 아니긴 합니다만 맨 오브 스틸이 2013년에 개봉을 했죠. 이 당시 주인공 헨리 카빌 배우 나이가 1983년생 30세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야 DC 너네 앞으로 뭐 저스티스 뭐 리그? 어벤져스 대항마 그거 한다며.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향후 10여 년간은 맨 오브 스틸 시리즈가 이어지겠네 해서 주연 배우 나이가 30이다 하면은 그런 미래를 고려했을 때 적당하네 했어요. 슈퍼맨 시리즈에서 슈퍼맨만큼이나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로이스 레인이잖아요. 그 역할을 맡은 에이미 아담스 배우가 영화 개봉 당시에 74년생 39살이었습니다. 헨리 카빌 배우보다 9살이나 많은 거죠. 2013년에 극장에서 이 영화를 제가 보는데 헨리 카빌 배우가 뭐 중후한 매력으로 넘쳐난다 하지만 그렇다고 에이미 아담스 배우가 또 동안 외모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이미 아담스 배우보다 헨리 카빌 배우가 훨씬 어려 보이긴 하더라고요. 압니다. 에이미 아담스 배우 예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자기관리 잘하시는 배우인 거 잘 알지만 무엇보다 연기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배우라는 거 킹정 하지만 향후 시리즈 계획에 비춰보았을 때 에이미 아담스 배우 캐스팅은 좀 무리였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 레이첼 브로스나한 배우는 1990년생으로 93년생 데이비드 배우와 3살 연상이긴 합니다만 나이 차이가 크게 안 난다. 그렇기에 맨 오브 스틸 시리즈의 우를 재현하지 않았다. 영화를 위해 실제로 삭발한 니콜라스 홀트 배우. 삭발 캐릭터 연기하는 배우들이 모두 다 실제로 삭발하는 거는 아니긴 하죠. 비슷한 시기에 함께 촬영 중인 다른 작품에 지장을 안 주려고 삭발 분장을 하곤 하잖아요. 브레이킹 배드 시리즈에서 월터 하이젠버그 역할을 맡으셨던 브라이언 크랜스턴 배우도 삭발 분장을 종종 했었다 하고요. 근데 니콜라스 배우는 진짜로 싹 밀었다. 두상이 예쁘시더라고요. 이 외에 엔지니어 역할을 맡은 마리아 가브리엘라 데파리아 배우, 이브 역할 맡은 사라 삼파이유 배우,
캐서린 캣 그랜트 역할 맡은 미케일라 후버 배우, 호크걸 역할 맡은 이사벨라 메르세드 배우 등이 출연, 예, 그렇습니다. 방금 언급한 인물들 전부 여배우죠. 등장인물이 이 영화에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색도 시발 여성 캐릭터들로만 추려봤습니다. 왜요? 뭐요? 슈퍼맨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메타휴먼의 등장, 클락 켄트의 탄생, 슈퍼맨의 데뷔, 그리고 이어진 위기 등을 설명하는 자막과 함께 시작합니다. 3세기 전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메타휴먼이 지구에 나타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으며 30년 전에는 크립톤 행성 최후의 생존자 칼-L이 지구, 미국, 캔자스시티의 작은 도시 스몰빌에 불시착한 후 인품 좋은 양부모 밑에서 클라크 켄트라는 이름으로 키워졌고 3년 전에는 슈퍼맨이라는 이름으로 클락이 지구 평화를 위해 나서게 된 뒤 메타휴먼계의 정점에 올라섰고 3주 전에는 가상의 나라 자한푸르와 보라비아 간의 전쟁을 슈퍼맨이 중단시켰고 불과 3분 전에는 보라비아 소속 메타휴먼인 보라비아의 망치에게 슈퍼맨이 생애 첫 패배를 경험했다가 자막 내용입니다. 이렇게 슈퍼맨 탄생 배경 서사를 끝마쳐 버립니다. 여담이지만은 이 같은 배경 서사 생략은 건 감독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건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다신 보고 싶지 않은 세 가지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가 방사능 거미에게 물리는 장면, 배트맨 브루스 웨인의 부모님이 총 맞아 사망할 때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가 바닥에 흩어지는 장면, 그리고 신생아 칼-L이 비행선을 타고 크립톤 행성에서 탈출하는 장면 등을 꼽았습니다. 그 결과 시원하게 야,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또 하냐, 본론으로 곧장 들어가 시전해 버리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는데 추후에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 줄거리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막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추락한 데이비드 프런스웻 배우가 맡은 슈퍼맨이 남극 어딘가에 처박히는데요. 휘파람을 불어 슈퍼도 크립토를 불러냅니다. 슈퍼맨이 키우는 댕댕이는 아니고 잠시 봐주는 댕댕이인데 요 녀석 성깔이 아주 고약합니다. 개박살이 난 슈퍼맨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놀아달라며 작살난 슈퍼맨의 몸 이곳저곳에 댕댕펀치를 가합니다. 어찌저찌 크립토에게 집으로 가달라 한 슈퍼맨은 이내 남극 한가운데 비밀리에 파묻힌 고독의 요새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로봇들의 도움으로 슈퍼맨 에너지의 근원, 노란 태양으로부터 전해지는 태양빛을 받으며 떨어진 HP를 채우는데요. 이럴 때마다 슈퍼맨은 자신의 친아버지, 아주 유명한 배우가 카메오로 분한 조-엘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듣곤 합니다. 너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타고났고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써야 한다는 사명으로 난 우리 아들을 믿는다가 그 내용인데 중간 내용은 지구로 오는 길에 뭐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워졌어요. 중간 내용을 생략하고 앞뒤 내용을 좀 맥락에 맞춰서 들어보면은 대충 네가 가진 슈퍼파워를 올바른 방향으로 써라 니까 지구인들을 돕는데 이바지하라는 뜻이군 이라 칼-L이 받아들이고 슈퍼맨으로 거듭이 난 거죠. 내가 왜 슈퍼맨이 되었는가를 떠올리며 다시 보라비아의 망치를 상대하러 메트로폴리스로 향합니다. HP를 가득 충전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보라비아의 망치에게 슈퍼맨이 밀립니다. 슈퍼맨의 모든 공격 패턴을 망치맨이 다 꿰고 있어요. 이게 다 어찌 된 일이냐. 보라비아의 망치는 사실 니콜라스 홀트 배우가 맡은 초천재 대기업 총수 렉스 루터의 작품입니다. 렉스 루터 요놈이 지난 3년간 슈퍼맨의 싸움 패턴 2,500여 가지를 전부 분석해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슈퍼맨이 망치맨에게 죽방을 날리려 한다? 그러면은 A7을 외칩니다. 망치맨이 곧장 고개를 살짝 돌려서 피하고요. B18 하면은 그대로 망치맨이 슈퍼맨에게 되치게 하는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슈퍼맨은 또 패배하고 맙니다.
다음날 슈퍼맨 클락 켄트 기자는 데일리 플래닛에 출근해 어제 일어난 일을 두고 동료들, 특히 레이첼 브로스나한 배우가 연기한 로이스 레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로이스와 클락, 슈퍼맨과 로이스가 어떻게 커플로 맺어지게 되는가? 이것도 슈퍼맨 시리즈에서 자주 울고 먹었던 스토리라인이죠. 우리 건 감독님 이것도 생략합니다. 이미 이 둘은 3개월째 회사 사람 몰래 사내 연애 중이에요. 퇴근하자마자 화장도 안 지우고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른 간의 진중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스파이더맨의 전속 사진 기자가 삐다빠까인 것처럼 자꾸 본인이 본인을 인터뷰하는 기사 써버릇하면 정체가 발각될 수 있다. 언론 윤리상 적절치도 않고 라는 로이스는 클락에게 슈퍼맨으로서 인터뷰하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부탁을 들어준 슈퍼맨에게 로이스는 보라비아와 자한프로 간 분쟁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개입하는 거죠? 당신의 행동이 곧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당신이 그 누구도 대변하지 않는다라곤 하지만 당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낳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등 불과 몇 분 전까지 주방 집기류 다 부수고 막 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슈퍼맨을 몰아치는데요. 이에 슈퍼맨은 그런 것 따지는 동안 사람들이 죽는다 대응하죠. 슈퍼맨과 로이스가 사랑 싸움인지 인터뷰인지 헷갈리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렉스는 미 국방부를 방문해 슈퍼맨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종자입니다. 더 큰 화를 부르기 전에 제가 만든 메타 휴먼 집단 플래닛 워치가 나서서 체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슈퍼맨을 향한 우호적인 여론 반응과 야, 너 보라비아랑 붙어먹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슈퍼맨이 자꾸 보라비아 자한프로 분쟁에 개입하는 바람에 네 사업 제대로 추진 안 된다며. 그래가지고 슈퍼맨 담그려는 거잖아. 이 새끼가 미 국방부를 졸로 보나가 그 이유인데요. 이에 렉스는 망치맨에게 패한 후 남극으로 향했던 슈퍼맨의 뒤를 쫓아 위치를 파악해놨던 고독의 요새로 향합니다. 메트로폴리스에는 예고편에도 나오는 크리처 불도마뱀을 풀어놔가지고 슈퍼맨의 시선을 돌려놓고요. 고독의 요새에서 렉스는 마리아 가브리엘라 데파리아 배우가 연기한 혈류에 나노봇을 주입해 어떤 종류의 기계로도 변신 가능한 엔지니어의 활약에 힘입어 조엘이 아들에게 남겼던 메시지에 삭제된 부분까지 포함된 원본을 확보하게 됩니다. 도마뱀을 죽이지 않으면서 도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던 슈퍼맨의 바람과 달리 메타휴먼 집단, 그린랜턴, 호크걸, 미스터 테라픽으로 구성된 저스티스 갱이 나타나 도마뱀을 좀 잔인하게 죽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처리해야 했느냐는 슈퍼맨의 말이 끝나자마자 렉스가 출연한 토크쇼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렉스는 이 자리에서 슈퍼맨의 아지트에서 확보했다며 조엘이 아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이 메시지를 접한 대중들은 물론이고 슈퍼맨까지 이내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 과연 중간에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조엘이 남긴 메시지 내용은 무엇일까요? 슈퍼맨의 평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보라비아와 자한프루 간 분쟁에 슈퍼맨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까요? 우리 사귄 지 100일을 앞둔 슈퍼맨 로이스 커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나저나 렉스 루터는 대체 왜 슈퍼맨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걸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슈퍼맨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배경 설명이 없는 것의 명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 슈퍼맨은 마치 잘 만든 12부작 애니메이션 시리즈 시즌 1의 9화에서 12화를 보는 것 같다. 본론으로 바로 쑥 들어간다는 거죠. 탄생부터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정, 첫 데뷔, 사랑에 빠지고 지지고 볶고 성장하다가 패배하는 다른 영화였다면 중반부에 접어들어서야 나올 법한 이야기가 영화 시작 5분 만에 펼쳐지는 거니까요. 톰 홀랜드 버전의 스파이더맨 1편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보는 듯한 느낌이 영화 감상 내내 들었습니다. 슈퍼맨 시리즈가 어째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역사가 시리즈 편수로 보나 저작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나 더 길고 장황하고 기구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서로 다른 세 배우가 같은 캐릭터를 연기한 시리즈가 있을까 싶긴 한데 바로 배트맨이 떠오르네요. 그래도 벤 애플렉 표 배트맨은 솔로 영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하시고 헐크 얘도 마크 로팔로 버전 솔로 영화는 없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있어도 그냥 뭐 좀 넘어가 주세요. 뭘 그렇게 따져. 여튼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히어로가 위장 직업으로 기자직을 택했다는 것도 그렇고 자기 활동 내용을 자기가 옮기는 것도 그렇고 그 중에서도 이번 제임스 건 슈퍼맨은 유독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톰 스파와 많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시리즈 순차적으로 맞물려서 유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슈퍼맨 리턴즈는 토비 맥과이어 버전 샘 스파, 맨 오브 스틸은 앤드류 가필드 버전 어스파, 제임스 건의 슈퍼맨은 톰 스파와 유사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연출한 슈퍼맨 리턴즈 속 브랜드 루스 배우가 분한 슈퍼맨을 두고 영원한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 배우와 외관이 정말 닮았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토비 맥과이어 표 피터 파커가 가장 이 너드미가 살아있는 원작 캐릭터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 보시면은 처음부터 피터 파커가 어떻게 거미에 물렸는지 이미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 샘 스파에서 다뤘던 그 얘기를 다시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맨 오브 스틸도 마찬가지죠. 그 옛날 슈퍼맨 시리즈에서 다뤘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기에 뭐 좀 가장 쿨한 캐릭터 묘사라든지 또 액션 측면에서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10분 발휘했다라는 이런 평가들 유사한 지점이 좀 있죠. 그럼 왜 제임스 건 슈퍼맨은 톰 스파와 같느냐? 일단 말씀드렸듯이 배경서사가 거의 없습니다. 야, 했던 얘기 또 하냐? 다 알잖아 너네. 마인드가 두 편 다 장착이 돼 있죠. 20분 동안 얘가 뭐 크립톤 행성에서 이렇게 왔는데 누굴 만나서 자랐고 유년 시절 어땠고 이 얘기를 또 하라고? 그 모드인 거죠. 톰 스파도 그렇잖아요. 이미 뭐 시빌워에서 소개가 됐긴 했지만은 그때도 부연 설명 같은 거 없었잖아요. 홈커밍에 들어와서도 벤 삼촌의 사망, 피터 파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먼트임에도 불구하고 벤 삼촌 돌아가신 후로 우리 메이 숙모 얼마나 힘드셨는데 내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것까지 알면은 야 우리 숙모 쓰러져. 이 대사로 그냥 퉁치잖아요. 어떻게 능력을 갖게 되었는가? 몰라. 그냥 거미한테 물렸더니 이렇게 됐어. 로 털어내고요. MCU 히어로들이 계속 뭐 사이드 조크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하하호호 깔깔깔 유발하고 아이언맨은 심지어 직접 출연까지 하잖아요. 이에 빗대서 건 감독의 슈퍼맨을 보면 일단은 저스티스 갱이 홈커밍의 아이언맨처럼 서사의 한 축을 담당하죠. 건 감독이 담당했던 DC 캐릭터가 출연하기도 하고요. 제가 DC 히어로 중에 가장 좋아하는 피스메이커가 깔깔이로 나올 때는 와 진짜 극장에서 빵 터졌습니다. 야 어떻게 나와도 그런 캐릭터 성격에 딱 맞는 채널에 패널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삼류 유튜브 찌라시 채널 같은 데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개소리 하잖아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존 시나는 인생 캐릭터 건 감독 덕에 만난 것 같아요. 곧 피스메이커 시즌2 공개된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정말 꿀잼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점들 때문에 건 감독의 슈퍼맨 진입 장벽이 꽤나 높다는 얘기를 관람하기 전에 접했었습니다. 슈퍼맨뿐 아니라 DC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으면 따라잡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하시던데 저는 DC 관련 지식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던데요?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던데요? 슈퍼맨에 대한 지식은 다른 DC 관련 지식보다 많기는 하죠. 아무래도 슈퍼맨 리턴즈도 봤고 맨 오브 스틸도 봤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슈퍼맨에 대한 부분 요것도 지나치게 동어 반복적이지 않으면서 딱딱 입문자들을 위한 요점만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설명충 같을 때가 없지는 않은데
호흡이 좋아요. 최소한의 설명만 딱 하고 바로 상황 보여주고 적당히 긴장감이 낮아질 때쯤 설명 이어붙이고 이렇게요. 고전적인 슈퍼맨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야, 이 약해 빠져가지고 이 새끼가 뭔 슈퍼맨이야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맨 오브 스틸 식의 초인적인 액션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실망감이 더 컸을 것이다 라는 쓴소리도 나오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더 약해져가지고 밸런스가 패치가 돼가지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슈퍼맨 시리즈의 태생적인 약점이 바로 너무 강한 슈퍼맨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치킨의 상징인 캐릭터다 보니까 긴장감 유발이 덜 돼요. 너무 강한 데다가 공공선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 캐릭터만 놓고 보면은 그닥 흥미를 못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하자가 있어야 좀 재밌는데요. 여기서 건 감독은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배경서사까지 싹 다 빼버린 거잖아요. 선후 관계가 좀 뒤바뀌긴 했습니다만 서사까지 뺀 마당에 짱짱맨 슈퍼맨이 나와가지고 지구촌 여러분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얘기만 2시간을 하면 재미없죠. 지루하죠. 고루하죠. 대신 패배 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슈퍼맨을 배치시킴으로써 재미 요소를 고양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배 이유도 렉스 루터가 3년간 슈퍼맨 숨소리까지 완벽 분석한 끝에 파회법을 알아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를 슈퍼맨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일단 영화 시작 5분 만에 관객에게 안겨다주는 호기심이고 그를 둘러싼 국가별, 언론별, 시민별 반응들도 매우 시기적절했습니다. 로이스가 슈퍼맨에게 건넨 질문들, 타 국가 간의 분쟁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개입을 하느냐, 그 후폭풍은 생각을 안 해보았느냐, 맞는 말이죠. 사람들이 죽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그 말만으로 되받아치기에는 슈퍼히어로 장르물이라 해도 이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죠.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여기에 소셜미디어 속 반응들까지 더해져가지고 이걸 또 슈퍼맨이 어떻게 대응, 설득, 극복할 것인가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밸런스 패치로 인해가지고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건 감독은 가오갤 때도 그렇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때도 그렇고 등장인물 간의 조율에 정말 특출난 재능이 있으신 분 같아요. 좀 많긴 하다 라는 생각이 없진 않지만 다 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인상 또한 주었습니다. 인물 성격들의 쿨함을 기저에 깔아놔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나한테 등신이라 했어? 아깐 좀 그랬지. 인정. 이런 식의 성격 같은 거 말이죠. 아 맞아. 그래. 2다리로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비리비리한 녀석이 어떻게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출신 섹시녀를 안달복달하게 만들었대? 라는 함의가 깔린 대사. 야, 너 비결이 뭐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선배? 아, 오케이. 그건 나중에 말해주고. 이런 식의 쿨함, 이 인물별로 다 기저에 깔려있다 보니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은 인상을 줘서 치고 빠지는 호흡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슈퍼맨을 위시한 이 많은 인물들이 한데 모여 펼치는 액션, 특히 슈퍼맨은 또 액션이 중요하니까 어땠느냐? 상하 좌우 요리 날고 저리 꽂고 엎어치고 매치고 환상적이었다. 최강 빌런 한 놈을 상대하는 것 대신 오히려 여러 중간 보스들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극을 구성했다 보니 다채로운 액션을 볼 수 있어서 눈이 호강했습니다. 특히 활공하면서 펼치는 액션에서 머리와 망토를 유독 더 펄럭이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도감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게 해줬다. 경쾌한 톤과 맞물려서 코믹스 같은 느낌을 관객에게 선사해주는데 성공했다.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액션 장면은 특정 액션 장면보다는 특정 자세가 기억에 남습니다. 무언가를 떠받치고 있는 슈퍼맨의 모습이 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죠. 무너진 건물일 때도 있고 거대 도마뱀의 몸뚱아리일 때도 있고 다양한데 건 감독이 그려낸 슈퍼맨의 지향점이 담겨져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호쾌하게 악당들 두드려 패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슈퍼맨이라는 히어로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 필요한 이유를 역설하는 순간들이라 그런지 기억에 남게 됐네요. 적당히 녹아있는 정치 풍자도 좋았습니다. 누가 봐도 보라비아와 자한푸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모티브를 따온 듯 보이고 좀만 더 넓게 생각을 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이에 해당하겠죠. 가짜뉴스 퍼뜨리는 머리 산발 보라비아 대통령은 어째 트럼프를 연상케 하는 듯 느껴지고요. 렉스 루터가 여론 공작에 원숭이들을 동원한다는 것도 작금에 무지성적으로 선동당하고 선동을 시키려고 하는 온라인 여론 선동전을 보는 듯해서 정말로 슈퍼맨 같은 히어로가 현실 세계에 있다면 저런 일이 원숭이까지는 아니지만 벌어지겠구나 싶더라고요. 결말도 참 좋았고요. 훈훈하고 가족적이고 뭉클하게 만들고 여기에 어우러지는 음악, 여러모로 좋았던 점이 참 많은 슈퍼히어로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배경 설명, 부연 설명이 없는 것에 짚어보자면 몇몇 등장인물들의 동기에 의문부호를 계속 갖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엔지니어 캐릭터죠. 모종의 일로 슈퍼맨에게 반감을 갖게 됐나 봐요. 그래서 렉스 루터가 벌인 인간 개조 실험에 자원을 해서 나노봇을 혈액에 주입받게 된 거고요. 모종의 일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슈퍼맨을 싫어합니다. 렉스가 꾸민 계략에 걸려들었다든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제모 남자처럼 외계인과 슈퍼맨이 메트로폴리스 한복판에서 벌인 싸움으로 인해 가족을 잃었다든지 이런 내용이라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런 거. 심지어 주요 인물들마저도 동기를 대사 몇 줄로 퉁치고 넘어갑니다. 렉스 루터가 그렇죠. 왜 저렇게까지 슈퍼맨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영화 중반까지는 지 사업에 방해가 되니까로 봐줄 수는 있긴 한데 이것만으로 렉스의 행동 동기 전부를 설명하기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은 가상의 국가 간이 벌이는 분쟁은 최근에 발생을 한 거고 렉스 루터는 그 전부터 슈퍼맨이 데뷔를 했을 때부터 그를 증오한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슈퍼맨을 싫어한다. 이걸로만 모든 거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영화 다 끝날 때쯤에 가서야 시기심 때문이다. 너 같은 외계인 종자가 나처럼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지당히 받아야 될 관심을 다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시기심 맞다. 나 너 질투한다. 그래서 내가 너 담그려는 거야. 솔직해서 좋긴 한데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잖아요. 니콜라스 홀트 배우가 훌륭한 연기력으로 이를 곧장 설득시키는데 성공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대사 몇 줄로 퉁치려는 느낌이 좀 강했다. 슈퍼맨도 내가 외계인이긴 하지만 나야말로 그 누구보다 인간적인 존재다. 설명하는 장면 또한 필요한 순간이긴 했습니다만 관객 여러분 2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인간적인 존재인지 보셨죠? 그래도 오피셜하게 제 입으로 한번 선언하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이런 느낌 같더라고요. 배경 설명을 최소화하고 다채로운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지만은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어쩔 수가 없더라. 다른 캐릭터들의 분량을 줘야 하다 보니까 슈퍼맨 비중에 비해 클락 켄트 비중이 지나치게 적은 것도 흠이고요. 클락 켄트와 슈퍼맨 이중생활 속 재미도 쏠쏠한데 말이죠. 클락 켄트로서의 매력은 맨 오브 스틸 시리즈가 더 잘 살렸던 것 같긴 해요. 출발선이 다르긴 하죠. 맨 오브 스틸은 슈퍼맨의 탄생부터 그렸으니 클락 켄트 이야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클락 켄트 주변 인물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나마 공정한 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건 감독 슈퍼맨 속의 켄트 부모님은 좀 귀욤귀욤 하시죠? 지방에서 오매불망 상경한 자식 걱정하시는 우리네 부모님 같은 느낌이 빵빵 드는 반면 맨 오브 스틸 속 켄트 부모님은 쌍남자, 쌍여자 커플의 전형이지 않습니까? 배우 유명세만 봐도 비교 불가고요. 제게 있어 맨 오브 스틸 시리즈 최고 캐스팅은 슈퍼맨 헨리 카빌 형보다 조나단 켄트, 케빈 코스트너 옹입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이 인물 설정을 좀 세밀하게 만들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뭔가 케빈 코스트너 옹표 조나단 켄트를 볼 때면은 한국 문화권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시하진 않지만 그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우리네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저는 배트맨 대 슈퍼맨
속의 설산 꼭대기에서 환영으로 등장한 조나단 켄트가 아들과 대화 나누는 장면, 요즘도 가끔 그 장면만 찾아서 봐요. 폭탄 폭발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들에게 조나단이 어렸을 적 자기 아버지, 슈퍼맨의 양할아버지죠, 와 함께 폭우에 침수 피해 당하게 될 뻔한 농장을 구하게 된 얘기를 들려주면서 위로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제가 어느 부분에 꽂혔냐면은 농장 구한 다음날 유어 그랜마가 나보고 영웅이라시면서 케이크를 구워다 주셨어. 여기서 뻑이 갔습니다. 유어 그랜마, 니네 할머니, 넌 내 아들이니까 내 엄마도 곧 네 할머니 아니냐 이거잖아요. 이야, 참 미묘한 지점이긴 한데 조나단이 클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저는 느꼈어서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근데 왜 영화를 마사파리로 끝내는 건지 에라이.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으로는 좀 짜잘한 지점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 대표적인 예로 엔지니어는 어디까지나 인간 기술로 만들어낸 메타 휴먼이잖아요. 인간 기술로 만들어낸 메타 휴먼이 크립톤 행성이 만든 컴퓨터인지 뭔지를 해킹을 해가지고 중간에 삭제된 메시지를 복원시켜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인디펜던스 데이도 아니고 이건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그리고 풍자를 위한 극적 연출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렇지 영상 하나 띵 나왔다고 대중이 지난 3년간 믿고 따랐던 슈퍼맨에게 저 정도까지 등을 돌리는 거는 너무 좀 급진적인 거 아닌가. 또 렉스 루터가 저지른 만행이 딱 퍼지니까 대중심리 언제 그랬냐는 듯 전 뒤집듯이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너무 급작스럽더라. 여기까지가 영화 슈퍼맨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영화 슈퍼맨에 대한 제 별점은 3.5점, 볼만한데 입니다. 이 영화 한 편만으로 앞으로 DC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하고 분석하는 건 어렵긴 합니다. 하긴 한 편만에 그 모든 걸 녹이려는 것 자체가 욕심이죠. 거대 프로젝트의 첫 걸음이긴 합니다만 부담감은 내려놓고 슈퍼맨이라는 인물로 이 영화가 선사할 수 있는 재미에 보다 몰두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3.5점 볼만한데 라는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야 됐고, 그래서 데이비드 코런 수호신지가 뭔지가 기존 슈퍼맨 배우들 넘었어 안 넘었어? 누가 더 나? 브랜든 루스야, 헨리 카빌이야, 데이비드 뭐놈 새끼야, 누구야? 저는 세 배우 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새끼 이거 정치인 화법 지리네. 빨리 대답 안 해? 브랜든 파야, 헨리 파야, 데이비드 파야. 여러분, 이런 편 가르려는 태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요 모양 헨리 카빌이 더 낫죠. 유산소 운동이요? 달리기라고 답변하는 게 공중파 심의에 안 걸리겠죠? 실제로는 무슨 유산소 운동하냐고요?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라고 답한 헨리 카빌 형을 누가 이깁니까? 브랜든 루스 형도 허리춤에 어마무시한 샷건을 지니고 계셔서 CG로 샷건 지우느라 제작진이 꽤나 고생했다 라는 썰이 있죠. 브랜든 루스 형이 샷건이라면 헨리 카빌 형은 저는 바주카포를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튼 각기 다른 매력이 있어요. 미국 관객들 반응 보니까 헨리 카빌 표 슈퍼맨에게는 파워가 있다면 데이비드 코런 스웨트 표 슈퍼맨에게는 우아함이 있다.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 개인 선호도야 있겠지만은 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평이 나온 것만으로도 건 감독의 슈퍼맨이 어느 정도는 인정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도 비교 대상에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최고의 조커가 누구냐 할 때 잭 니콜슨, 히스 레저, 박명수, 호아킨 피닉스 명단에 자레드 레토는 들어가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얘네는 여기서부터 논쟁을 시작하잖아요. 이에 반해 데이비드 배우표 슈퍼맨은 이미 비교군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만으로도 대중에게 인정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 슈퍼맨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약한 영웅 이어 원입니다. 지금껏 등장한 슈퍼맨 중 가장 약한 슈퍼맨이죠. 뼈 부러지고 피 철철 흘리고
성장 단계인 슈퍼맨인 것은 분명합니다. 본인도 이를 깨닫고 더 나은 영웅,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슈퍼맨이 갖고 있는 통상적 이미지와는 영 딴판인 표현 약한 영웅을 떠올리게 되었고 1편이라는 점, 거대한 여정을 떠나려 하는 DC 스튜디오의 첫 발걸음이라는 점, 이어 1이라는 부제를 지닌 그래픽 노블 슈퍼맨 시리즈가 있다는 점 등을 착안해서 약한 영웅 이어 1 한 줄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개봉작이 마땅히 없더라고요. 넷플릭스 공개작도 금요일에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요즘 다시 부흥기를 맞이한 애니메이션 신게키노 켜진 진격의 거인 1기를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할 텐데 다 제가 잘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런 거겠죠. 열심히 할 테니까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좋아요라도 눌러주시든가요. 여기까지가 요즘 봄 나 아니고 봄 요봄 난봄 84번째 에피소드 영화 슈퍼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